자, 다음으로 이제 도시 미화 운동의 전개 과정 속에서 뉴델리의 영국의 식민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권위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도시 계획이 있었고요. 약간의 성격은 다르지만 캔버라 또한 도시 미화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뉴델리 같은 경우는 뭔가 식민지배의 그런 느낌이었고, 캔버라는 이제 신행정 수도로 가는데, 자, 수많은 역경 속에서 45년 후에나 형태를 갖추고 70년 이상 건설되었다. 그러니까 너무 도시개발의 역사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1901년도에 이제 호주의 새 연방정부가 출범하고 그에 따라서 신수도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78년에 캔버라로 수도가 결정되고 국제현상공모를 추진을 하죠. 국제현상공모를 추진했고 이제 그리핀의 작품이 선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그리핀 연방수도 건설국장이 임명되고 캔버라를 착공합니다. 그런데 20년대 그리핀의 직위가 해제되고 건설 계획에 이제 중앙기관을 만들자. 그래서 어떠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사람들 만들어서 진행을 하자. 그렇게 시계적이 쭉 흘러지면서 1988년에 돼서 약 70년이 지나서야 만들어지게 되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호주 쪽 도시가 조금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해요. 우리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계획가가 바뀌고 중간에 막 중도 하차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전체적으로 캔버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개념은 그런 거예요. 중앙 관청을 기준으로 뭐랄까 야구장 무대를 형상화시킨 거죠. 무대를 형상화시켜서 이제 여기가 메인이라면 관객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 뭐 마켓 코어나 뭐 시빅 코어나에서 행정 경제의 중심지를 잡아주고 그런 공간 체계를 설계했다는 거. 그러니까 신행정 수도이다 보니까 뭔가 정치 권력의 중심지가 또 돼야 되고 그 속에서 중앙 정부는 모든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개념을 잡고 설계가 됐다는 거. 그래서 캔버라 보시면 이제 여기 시빅 코어, 마켓 코어, 이제 중앙 정부 이렇게 삼각형의 구조를 잡아주는 도시 미화 운동의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다. 이제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이제 설계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관람석에서 분지를 내려다보는 무대가 된다. 어떤 무대를 바라보는 그런 공간적 설계 이념이 있었다는 거고, 무대의 정점은 국회의사당이다. 즉 중앙 경제적인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를 무대의 중심으로 잡아줬고요. 그에 이제 중앙시장과 군사시설, 시청으로 연결되는 삼각구조, 크러스트를 잡아줬다.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있었다는 거고, 또 뭔가 뭐 비판을 쓴 거 좀 보면 재밌어요. 아버크럼비는 기초적인 원칙부터 다시 배워야 할 아마추어의 작품이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리핀은 불규칙한 원형 극장처럼 여길 수 있다. 이렇게 쭉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전원도시인 캔버라는 마지막 도시 미화 운동이자 가장 큰 도시 미화 운동이다. 뭐 그런 개념. 그리고 하워드의 다중심 사회 도시에 실현이 되는 현존하는 소수의 사례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하워드의 개념이 전원 도시가 있고요. 뭐 콩코드, 필라델피아 이런 도시들이 연결이 돼서 25만의 대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런 개념이 접목이 된 유일한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숲이 우거진 좀 그런 도시도 됐다. 근데 지금 이 숲 같은 경우는 조금 호주의 온도 변화 때문에 좀 사막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의 권천을 보면은 우선 이제 그리핀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중심 추구 기점으로 뭔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게 처음 현상 공모 아니었다면 이제 숲 캔버라로 결정되면서 여기 중앙축을 잡아줬고요. 중앙축을 잡아줘서 국회의사당이 들어가고 이제 시장 그리고
시청, 이쪽에 군사시설 지역들이 들어가게끔 공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10년 뒤에 보면 이제 그 주위에 호수 같은 것들 다 들어오죠. 호수에 대한 플래닝이 보이고, 이렇게 시비코어 같은 경우, 방사형의 형태로 뭔가 조금 더 권위주의적인 형태가 나왔다는 거. 58년 이제 폴 포드가 계획에 대해서 들어옵니다. 이때는 이제 그리핀이 퇴임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거고요. 약간의 수정이 있고, 73년 이렇게 이제 모양이 조금씩 바꿔지면서 현재는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정말 기념비적 도시 미화운동, 어떤 상징적인 권위주의적인 그런 도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는 이제 하워드의 전원도시론도 있었고, 권위주의적인 사상의 기념비적인 모습까지 다 갖고 있는 게 캔버라의 도시다. 자, 이제 뉴델리와 캔버라 등 세계 각국의 도시를 봤다면요, 이제 독재자들이 바라봤던 도시의 모습,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구소련, 러시아의 모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기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은, 도시미화 운동, 도시를 아름답게 표현하자는 거고, 권력의 표출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독재자의 미화 운동이다. 도시 미화 운동은 자본주의 시대이며, 자본주의의 신여이며, 제국주의의 대리자로서 전체주의의 도구였다. 자, 무슨 말이에요? 무언가 그 도시 미화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재정자본주의라든가 제국주의라든가 전체주의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전체주의. 우선 독일인끼리 뭉쳐야 된다. 이탈리아인끼리 뭉쳐야 된다. 그리고 그 나라가 최고다. 이런 내용의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시 미화 운동이 적용됐다. 그래서 뭐 나치즘이든 파시즘이든 뭐 스탈린 체제든 이런 독재자들의 체계를 얘기해 줬고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라는 것은 이제 개인의 모든 활동, 오로지 전체, 즉 민족이나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념이다. 개별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 하는 뭐 그런 게 좋은 행동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광범위한 목적으로는 계획하는 것이 아닌 권력의 상징으로서 기념비적인 것, 외관적인 건축물에 집중을 한다. 그러니까 도시의 기능 활동에 대해서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들의 권력 구조를 좀 더 강력하게 표출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도시 공간을 만든다는 거였죠. 보여주기 위한 계획, 연극으로서의 건축, 그리고 뭐 인상을 주기 위한 설계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너무 꾸미는데 치중을 한 그런 게 독재자들의 미화운동의 공통점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독일을 보면요. 자, 이제 이것은 히틀러가 보이고요. 계획 아닙니다. 계획 아니라서 보시게 된다면 우선 중심축을 기점으로 중앙광장이 나오겠죠. 여기 또한 권력의 상징이다 보니까 중심지를 보여줘야 되고, 파시즘, 전체 개별적인 행동은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전체주의. 파시즘의 하나로서 히틀러의 권력 아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반민주주의, 반자유주의, 반자본주의, 반마르크스주의, 민족적 전체주의 아래 인종의 우월주의적 그리고 조직적 이런 것을 주장을 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파시즘이잖아요. 전체주의. 우리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그 희생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강력한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공간, 도심부 자체를 확실한 축을 마련해버리는 거죠. 이런 공간 체계는 정말 권위주의적인 도시에서 많이 적용되는 내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나치의 시각을 봤을 때 이제 우선 나치 쪽에서 본 도시는 반도시적 성향을 갖고 있죠. 도시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공간이다. 그래서 대도시라는 것은 매춘과 술집, 질병, 그리고 영화. 그러니까 우선 다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영화도 안 좋은 걸로 봤어요. 이제 나치 때는 그 영화를 통해 사람들이 계몽되고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이상을 꿈꾸니까 안 좋은 걸 판단했고, 마르크스주의, 유대인, 스티퍼 등
안 좋은 것들이 모인 곳이 대도시다. 그래서 나치주의자들은 기계적, 비인간적인 과시용으로 거대한 볼거리 도시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도시를 좀 크게 만들고 과시를 해야 된다. 히틀러는 기념비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한 거죠. 뭔가 좀 거대하고 웅장하고 이게 나치였고요. 그래서 나치의 도시계획은 베를린의 도시 미화 운동은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생각했던 그런 공간은 그런 기념비적인 도시, 권위주의적인 도시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했다는 거고요. 거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집합장소, 심리적, 준종교적 기능, 그리고 사회 인구 활동, 산업인구는 교회 생활권으로 이전시키자. 그러니까 대도시 중앙에 두는 게 아니라 외곽으로 분포시켜서 생활권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받아주면서 우리 쥐패더의 일상생활권 그런 게 또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생활권의 분포. 자, 이탈리아를 한번 보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솔리니에서 파시즘의 수석 건축가로 돼 있다. 그래서 파시스트의 도시계획. 뭔가 안 좋은 도시의 모습 다 철거한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를 위해서 안 좋은 기존의 도시들 철거하겠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파쇼에서 조작됐고 본래 이름은 묶음이었으나 결속 또는 단결의 뜻으로 적용됐다. 독일은 이제 나치즘이고요. 이탈리아는 파시즘이죠. 두 개 다 전체주의에 입각해서 소수의 희생이 다수를 위해서라면 희생해도 된다는 것. 모든 의견은 우리와 함께 단체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 같은 개념일 거예요. 나치즘하고. 무솔리니 지시로 본다면 나에게는 명백하다. 나의 지시는 정확하다. 또 확실히 독재자의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거죠. 5년 안에 로마는 세계 모든 이들에게 이 아우구투스 황제의 시대처럼 광대하고 정연하고 강력한 모습은 틀림없이 멋지게 나타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선 이탈리아 과거 로마의 도시고요. 아우구투스 황제 시기 로마의 황금기에 정말 아름다웠던 도시의 모습을 자기가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보기 안 좋았던 과거의 모습을 철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 좋은 도시의 모습을 철거해서 아름답게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르켈루스 극장과 카페톨 언더 파테온 신전 주변에 광대한 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 쇠퇴의 시기에 그 주변의 성장해온 것은 모두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정말 아름다웠던 그런 모습을 재건하기 위해서 중세를 거치면서 안 좋았던 도시공간 혹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안 좋았던 도시공간들을 다 정비한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와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 이제 3공화국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과도 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겠죠. 어떤 그런 공간에 있어서 안 좋은 근현대적인 산물들을 철거하고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파시스트의 도시계획은 1928년부터 40년까지 13개 도시와 60개 이상의 시골 정주지를 건설했다. 마을 만들기식으로 외곽의 도시를 만들었고요. 대도시는 노동수요와 사회주의를 포함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 여기서 큰 도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로마의 평면 위에 중세적 스카이라인을 건설하자. 천천히 비슷한 높이에서 이제 상징적인 건물 한두 개씩만 올라와라. 그것이 우선 뭐 중세에서는 종교 같은 수도원 같은 걸 했겠지만 여기 이탈리아 파시즘에서는 그 파시즘을 조금 더 강력하게 강조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건축물이 그 도시 스카이라인을 잡도록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무솔리니의 도시계획도 보면 어쨌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안 좋았던 공간들 다 철거하고 새롭게 만들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소련 같은 경우는 소비에트죠.
스탈린이 되어 있고 건축물 봐도 상당히 아름답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앞으로의 건축은 표현적이고 사실적이며 즉 보여주기식의 건축물이 돼야 되며 웅변적이어야 한다. 모든 건축물 그 기능이 아무리 수수하더라도 기념비가 되어야 된다. 자, 다 뭐예요? 보여주기식의 플래닝이라는 거죠. 그 건물이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었을지언정 건물은 아름답고 웅장해야 된다. 또 지금 이것도 보시면 모스크바 대학 같은 경우 보시면 얼마나 건물이 웅장해요. 이런 것들이 다 권위주의적이고 보여주기적이고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스탈린 양식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 거대한 돔을 갖는 스탈린만의 사회주의적 건물 양식이다. 둥그란 아치형의 첨탑이 있고 또 모스크바 전역에 이런 스탈린 양식의 건물들이 있는데 겉모습을 화려한 것을 추구했다. 이제 모스크바 5개년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1917년 혼돈의 시기 이후에 이제 인구 급증, 물리적 구조 시설이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시설이 부족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모스크바 5개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미화 운동을 모스크바에 정착을 시키죠. 어떤 운동?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운동. 또 이제 가시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에 집중 노력하고 계획가들은 지배자를 기쁘게 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5년 안에 무언가 도시공간 표현해야 되니까 빠르게 만들어야 되고 보여지게끔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워싱턴, 시카고, 파리와 같이 똑같이 새로운 건물을 전면에 건설하여 오래된 슬럼을 은폐했다. 어떻게 했다? 오래된 슬럼을 은폐했다. 파리나 뭐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철거를 하면서 새롭게 만들었지만 스탈린 같은 경우 보여주기식이다 보니까 빠르게 만들었어야 되고 가려버린 거죠. 뒤에 전체를 정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홍콩 같은 경우 가보시면 홍콩의 전면 부에는 정말 초고층 건물이 있지만 바로 다음 블록 한 켜만 뒤로 가도 정말 낙후된 건물들이 들어와 있죠. 혹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한 88 올림픽 당시에 김포공항에서 그 저쪽 도심으로 들어가는 청와대로 들어가는 혹은 잠실로 들어가는 그쪽 도로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쪽 도로변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면 도로 부분만 상당히 좀 보여주기식으로 개조했던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세계 도시의 흐름이고 우리나라 도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해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전체적으로 도시 미화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우선 뷰티풀 무브먼트에서 뭐 미화 운동이 다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포커싱을 맞춘 것은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도시 재생의 측면에서 컨트롤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권력자의 그런 권력이나 이런 것을 표출하기 위해서 기념비적인 형태로 만들어준 것도 있을 것이고 혹은 신행정수, 행정이라는 권력 중심지를 보다 표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를 좀 해주신다는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시면 도시 미화 운동의 기원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버넘의 스카고 만국 박람회에서 시작을 해서 전파가 되었고요. 그 전개 속에서는 파리 대개조나 비엔나의 환상의 도시를 통해서 도시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세기 들어오면서 뉴델리나 캔버라나 저쪽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도시 미화 운동이 있었고 뉴델리 같은 경우는 영국의 식민지적인 성격에 따라서 권위주의적인 것을 확실히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표출됐었다. 그리고 캔버라 같은 경우도 신흥정 수도로서 그런 관청의 중심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방사형 형태가 아닌 그런 극장의 형태가 나왔게 됐고 워싱턴도 그 격자형 구도의 방사선이 들어가면서 대각선이 들어가면서 백악관을 중심으로 좀 더 그런 기하학적인 문양 그런 모습이 나왔었다. 이제 마지막 독재자들은 독일이든 이탈리아든 소련이든 모두 다 독재자의 그런 권위주의적 전체주의 성향에 의해서 자신들의 권력과 그런 힘을
도시 공간에 표출할 수 있도록 기념비적인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